예, 이 코너 이름이 한 주 만에 바뀌었습니다. 박원석의 입담이었는데 박원석의 전망으로 우리 제작진이 바로 바꿨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입담이 별로였어. 실망스러웠어. 예,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유. 그 입담이 좀 안 됐군요, 제가. 모르겠어요. 시청자들의 평가가 좀 입담 별론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댓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을 과감하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막 질러야죠. 네. 전망. 그래서 이번 이 코너는 정치권의 전망을 좀 전체적으로 워낙 또 뭐 잘 보시는 걸로 유명해요. 박원석이 이게 딱 찍으면은 거의 그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점쟁이도 아닌데. 예, 그래서 박원석의 전망이고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좀 지지율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저희 제작진이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9월 말에 한 보수 언론사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40% 정도 이하로 떨어졌죠. 예, 이하로. 예. 이하로 떨어졌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익숙한 뭐 리얼미터나 뭐 아니면은 뭐 한국 갤럽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40% 초중반 네. 뭐 요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건 뭐 약간 논쟁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회사들끼리 뭐 이거 잘못된 거다 아니다 뭐 이게 왜 그러냐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40% 밑으로 떨어질만 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면 아마 내일신문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였을 텐데 예. 거기에는 국정운영 지지율이 32%까지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발표가 됐나요? 그게 네, 지금? 그것도 이제 설문지를 보니까, 질문지를 보니까 그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한다, 잘못한다. 보통은 이렇게 이간 척도로 보기를 주는데 내일신문하고 한국리서치가 한 그 설문도 삼간 척도로 돼 있어요. 잘 모르겠다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모두에 소개하셨던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잘한다, 잘못한다, 보통이다가 들어갔어요. 보통이다. 근데 이제 갤럽이나 리얼미터에서는 보통이다 내지는 잘 모르겠다 이 척도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잘한다, 잘못한다. 근데 보통이다나 잘 모르겠다 척도가 들어가면 잘한다의 답변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기술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좀 무난하게 가려는 속성들이 있어요. 애매할 때는 또 무난하게 가려고 하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죠.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중앙일보 여론조사나 오늘 이제 한국리서치 그 내일신문이 한 여론조사나 긍정 답변 비율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잘 모르겠다, 보통이다 이 답변이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다른 리얼미터나 갤럽과 비교해 가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런 이제 설문 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하향적인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여론조사는 그때그때의 수치보다 그렇죠. 쭉 이제 추세를 봐야 트렌드를 되는데 보자 그렇게 얘기를 추세를 보면은 조국 그 정국 이후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40% 중반 또 안 나올 때는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이 여론조사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그런 긍정적인 그 국정 요인들이 별로 없어요. 돼지열병도 있고 또 지금 북미 관계 같은 경우 약간 소강 국면에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태풍도 있었고 무엇보다 여론조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간층 여론이 이게 조국 장관 국면이 2달 이상 지속되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누적되면 부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답변이고 어쨌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궁극적인 국정 운영의 그 책임은 어쨌든 정부 여당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여론이 반영돼서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어제 리얼미터, YTN이 의뢰한 리얼미터 지지율이 공개가 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예. 정당 지지도부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차이가 한 5%? 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데서는 뭐 한 10%포인트 아직도 차이가 나는 데고 지금은 5%면은 박빙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거는? 그러니까 많이 붙었죠. 특히 이제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등락이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당 지지율이 20%대 초반대에서 지금 30%대 초반대까지 올라왔어요. 꾸준히. 옛날에 사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은 거의 한 자릿수였을 때가 초반이 한 1년 정도 가까이 지속이 됐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좀 뼈아픈 대목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당 지지율이 뭐 크게 낮아진 건 아니지만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데 반해서 한국당이 평균 한 10% 올라온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1년간의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싶고 특히나 이제 조국 장관 이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그 기존에 이제 여당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무당촉으로 빠지는 흐름이 굉장히 커졌어요. 특히나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좀 뭐 그 기존에 과거에는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하기도 했었는데 대통령 탄핵, 그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그리고 지난 대선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 비판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지지. 이제 관망층으로 중간층으로 빠지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주된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상에 보면은 이 조국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지지층 결집 현상. 강고한 결집이 한편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코어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있고 하나는 중도층, 관망층이 늘어나는 이게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핵심 지지층은 결집하고 좀 이제 비판적 지지층이랄까요? 이런 쪽은 이제 이 중도 그 관망층으로 내지는 무당층으로 빠지는 추세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재밌는 게 이 정의당하고 이게 항상 이게 지지율을 저는 보면은 이제 큰 정당 두 개를 보고 그 다음에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데 이게 엎치락뒤치락해요 요즘. 이번에는 이번 건은 보니까 정의당이 바른미래당에 추월당했어요 또. 한 번 또 역전했다가 다시 이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왜 추월당했나요 이거? 근데 이제 정의당 지지율이 바른미래당한테 그 추월당하는 건 최근 들어서 나타난 현상.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국 정국 접어들어서 정의당이 데스노트를 왜 안 썼냐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증가하고 예전에는 한 9% 정도였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올해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예. 그 가장 적게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편으로는 왜 데스노트 안 썼냐. 이게 정의당이 추구해왔던 뭐 평등, 공정, 정의 이런 가치에 반하는 거 아니냐. 결국에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그 비판적인 여론이 증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그 서초동에 강고하게 결집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 여론과 다르게 정의당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왜 적극적인 이 방어나 왜 조국 수호에 나서지 않냐 지금. 조국 수호에 나서지 않느냐. 이 양쪽의 비판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정의당 지지층이 좀 경향적으로 빠지는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 텍스토피아한테 물어봤더니 어차피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두 가지 이슈에 의해서 회복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 일관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정의당이 일희일비하고 오락가락하면 더 망한다. 그러니까 꾸준히 일관성을 가져라. 꾸준히 일관되게 그러면 데스노트에 안 쓸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이제 그런 입장을 함부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변경하면 안 되고 그런 입장을 변화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그런 논리와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걸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 거기에 한번 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 바꿔야 돼.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기에 춤추듯이 오락가락하면은 이게 이제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의당의 지지율이라는 게 뭐 여전히 낮은 지지율입니다만 하루 아침에 쌓아온 지지율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1%도 안 나오는 지지율에서 출발해서 10% 가까이 올라온 지지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섣부른 그런 입장 변경이나 섣부른 일희일비가 왕창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저한테 해줬던 조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조국 정국이 어쨌든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이제 여론 변화 이런 게 이제 감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 미치느냐. 이게 좀 너무 복잡한 게 제3지대로 뭐 거의 가운데는 지금 뭐 4분 5열 돼가지고 광장에 다 나와서 뭔가를 해보려는 상황이고 이게 그러면은 과거처럼 거대 양당, 정의당, 작은 정의당과 거대 양당 이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3당, 4당이 있어서 다당제로 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전망을 해보시면 좀 어떤가요? 저는 선거 구도가 아직 안 짜였다고 보는데요. 아직은 좀 이르다. 선거 구도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나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일단 이 조국 정국이 굉장히 큰 하나의 변수로 대두가 됐고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으로 정리되느냐. 어떤 그림으로? 예,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책임론이 있느냐, 일어나느냐, 이에 따라서 그게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하나 미칠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법안이 저게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 통과되더라도 지금 한대로 되느냐, 변형되느냐. 아까 전에 일부에서 박준규 기자는 좀 회의적으로 봤어요. 패스트트랙 이 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전망도 있죠. 일단 뭐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지역구 의석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말은 드러내놓고 못하지만은 좀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한국당이 이제 새로운 협상 카드를 갖고 나올 거냐 나오지 않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고소고발 취하해주는 대신 뭐 뭔가 뭐 그런 고소고발 것도 취하는 지금 이미 어렵고 그리고 고소고발 취하한다고 이게 뭐 그 수사가 안 되는 거 인지 수사라서 어차피 그냥 가는 거잖아요. 때문에 그건 뭐 변수가 아닌데 한국당도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룰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내부적으로 또 이제 의원들의 여러 가지 불만들도 많아요. 지역구 많이 줄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일단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말을 거쳐서 그 내년 초까지 정계 개편 얘기가 있잖아요. 정계 개편, 뭐 제3지대론이든 뭐든 하여간. 그래서 이 정계 개편이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느냐 이것도 이제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서 내년 총선의 선거 구도는 지금 전망하기엔 이르고 저는 내년 초에 확정이 될 거다. 내년 초에. 그리고 내년 초에 확정될 때는 뭐 조국 정국은 이미 끝났을 거고 선거제도 개혁도 끝났을 거고 최종적으로 이 정당 구도, 정계 개편 구도가 어떻게 이 결말이 나느냐에 따라서 선거 구도가 확정될 텐데 그 시점은 아마도 내년 뭐 1말 2초 이때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망 하나 했어요. 우리 박원석 의원님. 1말 2초쯤에 정계 개편 윤곽 드러날 거다. 자, 1말 2초에 가가지고 이거 맞았나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지난 20대 총선을 돌이켜보면 국민의당이 생겼던 시점을 보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국민의당이 총선 3개월 앞두고 불과 창당을 했던 시점이 3개월인가 4개월 앞두고 창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이 3%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불과. 많이 떨어질 때는. 근데 바람이 불어서 최종 득표율은 한 25% 순식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25% 정당 득표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그게 이제 제3지대의 위력인데 양당 정치에 대한 이제 불신의 반사이익이고 그걸 국민의당이 아주 잘 흡수했던 건데 이번에도 그런 제3지대가 위력적으로 형성이 될지 혹은 안 될지 그리고 그 제3지대의 주인공이 과연 이제 중도 보수 정당이 될지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이 될지 아직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제3당으로 등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패스트트랙이 개혁이 이루어지면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그 정의당 교섭단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리고 비례대표 늘으면 사실은 가장 수혜를 본다라는 게 대체적으로 평가는 항상 정의당이 수혜 본다.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는 내년 총선에서 정당 투표를 어디에 할 건가라는 그 이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렇게 많이 답변이 나와요. 정의당에 투표하겠다는 답변 응답률이 적게는 한 12%, 많게는 한 16%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양당 정치의 양쪽에다 불만인 중도의 무당층들이 오히려 뭐 이를테면은 바른미래당이나 뭐 이런 민주평화당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3의 대안 세력으로 정의당을 밀 것이다. 라는 거 전망 맞습니까, 이거? 그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뭐 이렇게 말이 애매모호해. 아니, 제가 제 얘기를 하려니까 좀 쑥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저희 댓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푸른 하늘님이 신나고 편안하게 맥주 한잔 걸치며 웃음이 넘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이분은 아마 지금 조국 정국이 저도 찾고 싶습니다.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제이슨 리님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 72년 찍찍이 아마 이분은 72년생 지금 한국 나이로 48살이신 것 같은데 쥐띠네요. 정의당도 화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전망은 뭐 1월쯤, 2월쯤 뭐 간다. 그거는 그렇게 다 적어 놓으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하고 그럼 다음 걸로 가죠. 요즘 뭐 막말들이 너무 많아요.
원래 뭐 항상 말았나요? 이게 새롭지 않나? 뭐 예전에도 이제 국회에서 막말이라는 게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20대 국회에서 특히 더더욱 심한 것 같고 20대 국회는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난 국회 아닙니까? 그게 선진화법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대 국회가 가장 일을 안 한 국회로 아마 기록될 겁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왜 그러죠? 지금 법안 처리율이 그게 뭐 꼭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20%가 채 안 돼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역대 국회들은 어느 정도 됐나요? 그러면 역대 국회들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다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19번을 했습니다. 이 20대 국회 4년 임기 동안에 여러 이제 명분이나 잘 안 열렸죠, 일단 국회 자체가. 그래서 20대 국회 성적이 정말 최악의 국회라고 할 만큼 좋지 않고 또 막말도 굉장히 많았고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고 오늘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그 조국 장관 호칭을 둘러싸고 설왕설래를 하다가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박근혜 탄핵됐어야 될 국회의원들 많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조원진 우리 공화당 의원이 뭐 야 이러면서 거의 이제 막말하는 반말로 이런 충돌이 있었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김종민 의원을 향해서 욕설을 했잖아요. 욕설을 했죠. 그게 방송에는 희미하게 잘 안 들렸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생방송을 워낙 여러 군데서 하니까 그렇죠.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 다 잡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 사과 비스무리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을 향해서 아무리 이제 언쟁이 거칠어진다 그래도 그런 욕을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전에 그거 다뤘는데 예전에 박지원 의원이 당신이 뭐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라고 했는데 본인은 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게다가 지금 이제 서초동 집회를 놓고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이게 무슨 뭐 좌좀이다. 성폭행범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등등의 막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초동도 국민이고 광화문도 국민입니다. 서초동도 민심이고 광화문도 민심이에요. 때문에 그 민심에 동의하지 않거나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민심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초동 집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문제고 또 광화문 집회를 두고서 저건 모두 다 일당 2만 원씩에 동원됐다라고 폄훼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원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 못 모읍니다. 일당 2만 원이면은 보수적으로 한 30만 명 정도 하면은 60억 원이 필요로 해요. 60억 원은 아니 그리고 요즘에 누가 2만 원 준다 그래가 하루 종일 거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직자 다 잘랐잖아요. 심지어 지금 당비 그러니까 없어.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100명에서 400명씩 당협에 동원을 했는데 전국의 모든 당협이 400명씩 왔다 그래도 10만이 안 돼요. 때문에 저걸 두고서 전형적으로 동원된 집회라고 얘기하는 건 애써 지금 조국 정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국민 여론, 이 한편에 있는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그 외면하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SNS에서 이제 그 나는 이 집회를 찬성한다. 저 집회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고 저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 싫다. 이런 의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심을 대변하거나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이 장외에서 벌어지는 이 국민들의 민심의 표출을 폄훼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거는 전 온당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론 분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어떻게 그거는 해석을 하세요? 국론 분열이 아닌가요 지금? 보시기에? 저 대통령의 오늘 그 말씀 저도 들었는데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국론 분열이 맞죠. 그리고 국론 분열 맞나요 지금? 국론 분열의 그 한 당사자이시기도 해요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원인 제공을 한 측면도 있고 대의 정치가 한계가 있으면 국민들이 광장에 나가서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거 이거 맞죠? 사실 뭐 탄핵도 그랬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촛불들이 그랬고 근데 이제 대의 정치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국회만이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이 상황에 있어서 정치적 해법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거를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몰고 가면 저는 이 갈등과 분열이 더 극심해지고 오히려 출구를 못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이기고 질 수 있는 성격의 게임이 아닙니다.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늘 그 말씀하신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물론
그 말씀 뒤에 이 부연하신 말씀 맞아요. 네, 네. 아니, 정치적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의견을 서로 표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원래 다 항상 다른 의견이었고 보수 진보 항상 달랐는데. 그러나 보십시오. 네. 이게 장관 한 명의 그 이 의혹이나 장관 한 명의 거취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여론이 갈렸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게 국민들의 그런 무슨 이해관계, 나의 이해관계, 혹은 뭐 경제나 민생 이런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개혁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검찰개혁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검찰개혁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조국 장관 사태에서 드러난 어떤 불평등의 문제, 공정의 문제, 정의의 문제, 이거는 검찰개혁 된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그 미래와 관련돼서 더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느끼는 젊은 층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이게 정치적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어제 국회에서 의장이 주최한 초월회에서 여야 5당이 그 정치협상회의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뭐 그다지 그렇게 그 기대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그 이 정치권이나 정당들의 행태로 봤을 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출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의도가 지금 뭐 여의도 정치, 대의 정치가 실종이 되면서 이렇게 광장에 모두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이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피곤하다. 뭐 부부가 싸워서 지금 뭐 얼굴도 안 본다. 조국에 대한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어떤 식으로든 협상, 타협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전망 해보시죠. 전망이니까 전망해야 돼요, 우리. 일단 이번 주 이슈가 오늘 조국 장관 동생이 구속영장이 그 청구됐잖아요. 아프다고 지금. 네, 그래서 아니 실질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서면 그 심의해가지고 밤에 결정이 될 텐데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배임 수재죄인데, 배임 수재면은 돈을 준 사람이 있고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 이미 구속이 됐어요. 동일한 건으로. 때문에 이게 이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본인도 판단하고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닌가. 이게 일단 여론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펀드 관련해서죠, 이게 그러니까. 아니, 운동학원. 운동학원. 교사 채용. 교사 채용과 관련돼서 교사 채용 돈 관련해서. 2억 원 받은 거. 동생은 그렇고. 네, 그리고 정경심 교수 부인. 지금 이제 3번째 소환돼가지고 검찰청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 문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아마 한 번 더 소환을 하든가 아니면은 한 번 더 소환하지 않고서 신병 처리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할 텐데, 이게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그 멀리 있긴 하지만은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느냐,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등등이 이번 주도 변함없이 여론에 영향을 줄 텐데, 대체로 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재입니다. 부정적이네요. 네, 지금 별로 뭐 얘기만 들어도 부정적이네요. 호재가 없어서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거다. 그럼 어쨌든 현재와 비슷하거나 대통령 지지율이나 뭐 정부 여당 지지율은 아니면 약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이제 한국당 지지율이 그렇다고 오를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의당은? 글쎄요, 정의당은 뭐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크게 제가 전망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의당도 여전히 그 비판적인 여론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정의당도 뭐 지지율 반등을 이루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뭐 이 얘기를 들으면은 모두가 패자네요, 지금.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승자가 없어요. 모두가 패자인 게임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이 블랙홀을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승자가 하나 있어요. 국민TV가 지금 승자입니다. 매일같이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박수 소리 너무 크게 들려, 지금 제작진. 언론이 이러시면 안 되죠. 예. 박원석의 전망, 매주 이제 박원석 의장 모시고 전망 들을 건데, 이거 지금 박제해 놓으세요. 박제해 놓고 지지율 어떻게 되는지 틀리면은 추궁할 겁니다. 다들 추궁해 주시고요. 여론조사 공부를 해야 되겠네. 예, 다음 주에도 또 날카로운 시각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원석의 전망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